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뒤에 보이는 게 이게 수달이죠. 충주 마스코트인가 봅니다. 충주의 마스코트고 이름이 충주시고요. 네. 공무원입니다. 아, 시장인 충주- 활동하고 충주 시민이 활동하는데 네, 공무원 취업 나가서 그럼 활동하는 수달 공무원 충주시 이렇게 그렇죠. 불러야 되겠네요. 충주가 수달로 유명합니까? 수달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충주는 청정섬토, 물의도시잖아요. 네. 물의도시에 걸맞게 수달의 활약이 뛰어납니다. 네. 우리 김선태 주무관은 전국 스타 공무원이 되셨던데 지금 시장님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날씨가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동안 많이 더웠죠. 네. 이제 시민들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즌인 것 같고 이런 좋은 시즌에 충주시청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가 전국적 핫플레이스가 된 가운데 5년 전 충TV 제작을 구상하고 실행한 조길형 충주시장, 삼선 충주시장, 강원지방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 교장 역임, 조시장과 함께 충TV 구독자 76만 명을 만들어낸 1등 공신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충주시 홍보 담당관, 2016년 충주시청 9급 공무원, 2023년 6급으로 초고속 승진. 기존의 고정관념과 형식을 깨고 창의적 재능을 발휘할 분위기를 조성해준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강조.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당장 안 돌아가더라도 믿고 기다려주고 내풍을 좀 막아줘야 됩니다. 직원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주면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길형 시장과 김선태 주무관이 생각하는 충주시의 미래와 충TV 성공 비결, 집중 분석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충주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됐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통해서 충주시는 활기찬 도시가 되어가는 듯한데요. 조길형 충주시장 김선태 주무관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충주하면 충주댐 사과가 유명한데 충TV가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주시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76만 명이 넘었는데 인구 20만 명에 비하면 구독자 수가 4배가 넘습니다. 전국 지자체 채널 중에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데 뿌듯하시겠습니다. 자랑스럽죠, 예, 제가. 네. 어디 가서 저 충주 제일 유명한 게 예전에는 댐이었는데 요새는 우리 충TV고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네. 김 주무관이 충주 홍보맨으로 딱 맞는 것이 충주 토박이라면서요. 네, 원래 충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토박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뭐 태어나서 잘하고 구석구석 잘 알고 특징도 잘 알 텐데 네. 충주만의 문화 특징은 어떤 겁니까? 충주만의 문화요. 특징. 충주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지역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말투부터 일단 별로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사투리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그냥 중앙에 위치한 그런 게 특징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김선태 주무관에게 영상 채널을 운영해 보라고 했을 때 채널 운영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던가요?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지자체가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예, 들어가 보면 보는 사람도 없고 네. 뭐 업데이트도 안 되고 하죠. 우리 충주시도 비슷하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는 블로그가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김선태 주무관이나 요 전임자들이 아주 독특하고 튀는 아이디어로 이런 단편적인 거를 내보내서 인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시대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시대 조류에 맞춰서 독자의 그 취향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지자체 홍보 채널이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홍보라서
구독자 수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저도 안 보는데. 네. 자기들도 안 볼 거예요. 자기들도 올려놓고. 네. 그 강요를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니까 네.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보낼 걸 내보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죠. 김 주무관님, 조 시장께서 2014년부터 충주시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네네. 10년 동안 곁에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조 시장님이 형식적인 같은 거 좀 생략하고 네. 파격적인 그런 측면이 있던가요? 있죠. 일단 뭐 의전 같은 거 싫어하시고요. 네. 뭐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방식들을 좀 바꾸는 걸 좀 선호하시고, 그리고 효율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뭐 쓸데없는 거, 뭐 필요한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좀 집중하시는 스타일 같고, 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처음이라고 꼭 웃음 속에 뭐 또 다른 진실이 있나요? 아니. 네. 정말 이건 아마 어떤 분들이라도 다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소탈하신 분이고, 네. 네. 옛날부터 그러시지 않았나요? 경찰학교. 제가 삼선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약발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갈수록 좀 태도가 나빠졌으면 좀 견디기 어려웠을 네. 거예요. 채널 운영 초기에 유명한 유튜브를 찾아가서 충주시 홍보를 맡기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그래서 김 주무관이 맡게 됐다고 하던데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잘 된 일 아닌가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고 네. 그때 충주의 유명한 유튜버가 뭐 전원주택을 판매하는 부동산 또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는 체험농부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2019년 4월 12일에 올린 시장님이 시켰어요 충주 공무원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그 영상 설명에 시장님이 시켜서 억지로 시작한 충주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써 있던데 네. 첫 장면이 조 시장께서 너 유튜브 해. 유튜브 꼭 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 영상만 155만 뷰가 넘었는데 충TV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된 건가요? 불러서 시킨 건 맞죠. 네. 이 친구는 저 강요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원들 중에서 알아서 하는 직원이 있고 안 시켜도 너무 날뛰어가지고 고삐를 잡아야 할 직원이 있는데 조금만 떠밀어주면은 네. 헤엄 잘 칠 수 있는 직원이잖아요. 네. 김선태 주무관이 물가에 이렇게 서 있는 걸 이렇게 떠밀면은 물 속에서 헤엄 잘 칠 수 있는 직원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 어떤 인물인지 잘 파악을 하신 거네요. 한눈에 제가 알아봤죠. 저희들이 그 새내기 공무원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전체 조회할 때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걸 보고 보통 공무원들은 PPT 만들어서 읽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그렇죠. 이 친구는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걸 좀 달리 보는 관점이 있었고. 네. 채널이 주목받고 구독자가 늘다 보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텐데 논란이 된 영상들도 있었을 듯합니다. 뭐 시위대가 시청을 찾아온 적도 있었다면서요. 제 입으로 말한 것보다 네. 한번 어떤 영상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사과 홍보를 위해서 그 다른 지역 사과와 비교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먹어서 찾아보는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비교하는 콘텐츠가 사실 마케팅 쪽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콘텐츠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또 부정적인 또 의식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충주 사과를 놓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 제가 바보 되는 영상이었는데 잘라서 한 컷만 보면 다른 사과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사과 영상이 삭제가 되고 시위대까지 오셔서 시장님이 그때 좀 많이 저는 뭐 시위대가 오셨길래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밤 9시 뉴스에 나가면은 충주시 사과가 좀 많이 뜨겠구나 해서 오히려 더 많이 좀 알려질 수 있다. 약하게 한 대 맞고 좀 크게 한번 떠보자 생각했는데 홍보실에서 뭐 좀 누가 될 것 같으니까 사과하자 뭐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시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영상 제작물 뭐 제작자로서 논란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착잡할 텐데 네. 영상에 달린 악플을 보는 심정도 좀 괴로울 것 같고 그건 어떻게 극복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악플을 안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네. 관리자 입장에서는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게다가 이제 뭐 또 보고를 하려면 제가 댓글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저희 컨셉이 남들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주목도 받지만 또 혼날 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저도 이제 행정을 하고 있고 좀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빚어지면 제일 좋겠죠. 네. 그걸 좀 요새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충TV 덕분에 202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 한국지리 4번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도 충TV 영상에 올라왔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지리에 이제 다음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해가지고 이 도시는 뭐 교통망이 어떻게 확충되고 있고 뭐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충주의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도시는 어디냐 하고서 지도를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지도를 표시한 다음에 A 지점이나 B 지점이 하는데 이건 이제 맞추는 거죠. 네. 근데 벌써 딱 듣는 순간 그 앞에 그 마크가 있어요. 충주 이거 마크 이거 똑같은. 네네네. 이게 저 충TV 이제 오픈할 때 아주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 청소년들은 난 저걸 보는 순간 알았다. 그 얘기군요. 채널 운영한 지 5년 차입니다. 그동안 제작된 영상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은 어떤 겁니까? 시장님이 시켰어야죠. 제가 주제가 되잖아요. 네. 네. 채널 운영하면서 김선태 주무관은 계속 승진을 했습니다. 2016년 9급에서 지난해 6급이 됐던데 보통 이제 9급에서 6급은 통상 15년 걸린다고 하던데 7년 만에 이뤘습니다. 사실 승진을 놓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테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텐데 부담은 없었습니까? 8급에서 7급을 조금 빨리 시킬 때는 다들 아주 맞다고 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급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뭐 일을 잘 못한다거나 뭐 미움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셈이 나잖아요.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네. 셈이 나면은 지금 하는 일이 육체 노동이 아니고 이제 정신적인 창의성을 요하는 건데 멘탈이 흔들리면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놔둬가지고 이렇게 좀 멘탈을 쓰게 하는 거와 미리 승진시켜서 멘탈을 활용하는 게 충주시의 이익에 뭐가 더 낫냐 할 때 이제 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이뻐서 해준 게 아니고 네. 더 부려먹기 위해서 쥐어짜기 위해서 네.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공무원을 떠나서 어떤 다른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제의를 사실 이제 초반엔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언론 인터뷰 때 하도 안 간다고 하니까 네. 요즘은 또 제의가 없더라고요. 네.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충주시 공무원으로 계속 남아있을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충주맨, 충주시 홍보맨이라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유튜브에서는. 네. 근데 그 충주맨이라는 캐릭터를 벗고 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런 우려점도 있고요. 또 제가 충주에서 지금 어쨌든 전권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사기업에 가서도 전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구글 코리아에 가서도 어려울 거고요. 중앙부처에 가서도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제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네. 제 고향이 충주를 좀 알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한 후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해라.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임기가 한 2년 남짓 남았으니까 뭐, 그 시장 도전한다고 손들고 나오면 어떻게 박수 쳐서 정치보다는 아마 다른 일 하는 게 네. 재능이 있잖아요. 만약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일단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시장님 뭐 저는 이런- 하라고 그랬어요. 네. 나라에 도움이 되면 더 좋지 않냐. 충주시에 도움되는 네. 것보다. 보수는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받는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충TV는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참 드문 경우입니다. 정부 정책 등에 제안하고 싶은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정당인입니다만은 네. 젊은이들에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지 않을.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아쉬워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젊은이들은 고속도로 안에를 달리고 있는데 네. 고속도로 밖에서 일반 국도를 달리면서 고속도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죠. 같이 네. 달리면서 같이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공무원을 하다가 선출직인 충주시장이 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충주와 지금의 충주 많이 달라졌습니까? 우선 뭐 홍보로는 성공하신 것 같고요.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같이 사는 분들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달라졌다고 하고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하죠. 근데 모두가 다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좋게냐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게 더 달라졌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이렇게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왔던 이런 분들이 저를 이제 시장 통인해서 만나면은 그분들은 이제 좋게 달라진 면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네. 지역이 경제 기반, 뭐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나 이런 게 좀 많고 구도심에 이렇게 낙후된 데 뭐 주차장이라거나 편의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충주가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을 잘 활용해서 네. 정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났고 생태 환경도 좋아졌고 또 도심의 생활 기반도 좀 낮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이제 큰 도시 있잖아요. 원주나 뭐 아산이나 천안 이렇게 충주보다 좀 레벨이 좀 업된 이런 도시에 가서 보면은 여전히 부족하죠. 네. 충주가 살기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지표 제가 오다가 쭉 보니까 인구가 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인구 는다는 게 요즘은 큰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소멸 위기인 지역들도 있고요. 보니까 충주시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서 제외된 기초단체장 20곳 중 한 곳이던데 올 6월 말 기준으로 충주시 인구가 보니까 298명 이렇게 늘었던데 충주에 사람들이 모이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아이를 낳아가지고 늘리는 건 아니죠. 네. 지방자치 이제 중소도시 시장 군수들 모여 앉으면은 다 인구 얘기예요. 근데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에 이 소도시가 인구가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우리 충주시만 해도 사망 신고는 1,800건, 출생 신고는 한 900건. 그러니까 거의 900에서 1,000명이 출생 사망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네. 있고 더 나쁜 거는 젊은이들이 1년에 1,000여 명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또 자기의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또 시골 생활이 답답해서 대도시로 떠나고 있어요. 네. 한 2,000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도시가 2,000명 이상을 외지에서 받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받느냐?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기업을 일자리군요. 유치해. 네. 나머지는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네. 여기다 주소 옮기면은 뭐 용돈 준다고 해서 대학생들 주소 옮긴다는데 제가 시장 되고 나서 당장 그거 관뒀습니다. 네. 졸업하면 다 파가지고 가는데 네. 그런 그 통계 관리가 아니고 실제 사람이 여기서 거주하게 만들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장사가 잘 되든지 일자리가 있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이 여기를 정부치고 살 만한 어떤 환경이 되고 네. 또 시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서로 배척하지 않고 좀 정이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최고의 인구 유입 정책은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습니다. 점을 강조하셨는데 김 주무관께서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많이들 만날 거 아닙니까? 네네. 아이를 안 낳는 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속물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집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 생활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아이에게 돈을 좀 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럴 여유가 좀 없어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뭐 소득만 돼서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저희가 문화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TV라든지 방송에 보면 항상 이제 육아라든지 그런 결혼 생활을 뭐 지옥이다,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데
좀 긍정적인 면도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부각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겁니까? 그 뭐 육아나 출산 인구 정책 전체적인 정책 중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기업이 유치가 첫 번째고요. 네. 기업이 유치되면 사람은 옵니다. 그 사람들이 주소도 안 옮기고 그냥 일시방편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해서 정착하게 만들려면은 생활 환경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생태 환경이 좋아서 이게 생활하기 좋은 환경, 또 소비가 돼야 됩니다. 소비가 세련되게. 네.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돈은 벌지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돈을 쓰는 것은 행복한데 어디다 쓰느냐,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서 가정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소비가 좀 세련되고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네. 이런 환경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오래됐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 지방자치 하니까 도처에 해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은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상한 짓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규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지고 해서 아주 뭐 촘촘하게 다 짜가지고 뭐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물론 여전히 뭐 나쁘게 뭘 해보겠다는 사람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발상을 바꿔서 옛날 같이 가만 놔두면은 좀 잘못될 거라고 하는 우려보다는 잘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엄격하게 조치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자율성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권 보면 정쟁으로 날 세우고 뭐 지역 경제 특히 어렵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면 답답한 면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내가 인사 때마다 사람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혹시 국무총리 제안 오면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 뭐 제가 뭐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공직자로서 경찰을 30년 했고 충주시장을 아마 충주도시라는 역사상 제일 오래 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소명이라도 주어지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네. 한 40여 년 공직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안목은 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대 정부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행은 더딘데요. 균형 발전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관리고요. 인구 네. 관리는 역시 그 도시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락철에 구경꾼들 많이 드나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균형 발전이 아닙니다. 행락철이 끝나고 나면은 구경꾼들은 다 집에 가면 그만이에요. 네.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네. 이게 좀 일자리 그렇죠. 등을 통한 예, 정착민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그 일자리 종류가 꼭 뭐 공장 같은 게 아니더라도 네. 좀 지속 가능한. 지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시장이 출연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작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조기령 시장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시장님이 잘 나오는 것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신경 쓰기 때문에 네. 최대한 사실은 이제 분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시장님을 좀 더 망가뜨린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더 공격수가 되고 네. 시장님이 더 피해자가 돼야 시장님이 또 빛납니다. 네. 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작상에서 좀 가장 어려운 게 시장님 촬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네. 한 번 딱 찍고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주작을 안 좋아해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연출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네. 막 이렇게 억지로 하거나 가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차라리 솔직하게 할게 뭐 이렇게 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충주시장으로서 3선 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도지사 도전하실 거죠? 뭐 물어보더라고요. 저 주민들이 네.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늘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이 있으면은 공직자들은 응해야 된다. 네. 10월이고 지금 이제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 충주 홍보맨으로서
충주 명소 소개해 준다면 어디일까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악어섬이 오픈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등산로인데 그 정상에 올라가시면 풍경이 정말 대한민국에 손꼽을 정도로 예쁜 그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또 어디가 좋을까요? 이제 비내섬에 아. 그 이제 억새가 갈대가 이제 아주 무성해지는 시즌이 되죠. 네.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이 정신 차리도록 멋진 영상 하나 제작해 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사실은 제 여야의 주요 정치인분들을 같이 모셔놓고 약간 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기획을 했었는데 네. 조금 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런 구성으로 재밌게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충주시 홍보에 도움이 되는 걸 전제로 해야죠. 네, 전제가 깔려 있는군요. 네. 딱딱한 공직 사회의 틀을 깨고 불필요한 형식은 없애고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눈에 보인다는 것, 충주시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전 원내대표님, 용산 배우설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한동훈 대표 공격사지 의혹에 대해서 한 대표가 해당 행위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한 대표의 강경 대응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원외 당 대표로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이 9월 달부터는 국회에 계절이 와가지고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국정감사 쭉 앞으로 예산심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원외 당 대표의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은 현실이죠. 네. 뭐 그런 가운데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은 역시 뭐 9월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못 기울여요. 그런 네. 차원에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참 본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특히 용산에 지원서를 입은 그런 후보와 또 나머지 후보들도 연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힘들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대남 이 비서관은 행정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본인 자작극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는 그 피해 의식은 역대 어떤 당 대표보다 뭐 이 훨씬 그 감정의 기복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그 해당 행위자로서 딱 규정을 해놓고 네. 감찰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까지 염두에 둔 그런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이른바 한동훈 대표 쪽 친한계에서는 대통령 부부를 의미한 김 전 행정관 문제를 대통령실이 왜 지적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참 그 여당이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그 바람 잘 날 없는 전 진원지가 한동훈 대표 같은데요. 김대남이라는 분이 뭐 청와대 수석도 아니고 뭐 중요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정치에서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런 문제로 우리가 한가하게 이런 걸 가지고 여당의 대표가 그 대통령실을 가지고 나는 이런 건 논란 자체가 된다는 게 나는 국민들이 볼 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와는 다르게 당내 특히 친윤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 대표가 일을 키우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요, 이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당부터 뭐 몰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당은 운명적으로 집권당의 대표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배출을 한 정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은 또 집권당은 보람도 가지고 또 국민들을 또 대변하는 그런 집권당으로서 면모도 이제 갖추는데 네. 지금 국정 운영 이 지지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이제 이강재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런 일탈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은 지난번 7월 전당대회가 다 치러지고 본인은 이미 뭐 성자로서 당 대표로서 또 당정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당정 간의 갈등의 그런 어떤 씨앗으로 이걸 가지고 종자를 키워버리면 그건 안 될 일이죠. 한 대표 입장에서는 뒤에 배경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살짝 시각에서 출발하는 거다. 저도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을 알아요. 네. 이분이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무던한 자가 발전, 자기 노력을 많이 기울인 사람이지만은 네. 유력 정치인을 쫓아다니고 또 그분들을 위한 길이라면은 뭐 이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분이 팔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대통령이 또 대통령 영부인이 선임 행정관이라 그러지만 이 행정관과 직접 거래하면서 지난 총선을 갖다 문제 전당대회 또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광재 위원장님,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 이런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한 대표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게 좀 사면 초과에 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역대 여당에서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해 성공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여당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네.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외교인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국정 아젠다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국가 개인 부채가 건 1,800조쯤 된다. 금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좀 있으면 이시바 시게류 그 수상이 아시아판 나토 문제는 중대한 논쟁을 가져올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제와 외교 부분에서 아젠다를 본인이 만들어서 더군다나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국가 경영 부분에서 아젠다를 가지고 해가야지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인기 없다고 모든 갈등의 진원지 한동훈 대표가 주로 용산 대통령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여당 자체가 저는 침몰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네. 안타까워요, 참. 네, 김 전 원내대표님 지난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예. 근데 이탈표가 4표 나왔거든요. 표결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뭐 많아야 한두 표 아니냐 이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표였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 좀 불성성할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표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많아야 이탈표가 한 표 내지 2표 정도일 그랬죠. 것이다. 이랬는데 4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지금 현재 경고성 의미는 이제 분명히 있죠. 이걸 당 지도부는 분명히 이건 상당히 깊은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당정 관계, 지금 여야 관계도 정치가 실종돼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당정 간에도 정치가 실종돼 가지고 집권당의 면모도 잃어버리고 네. 또 대통령실도 갈팡질팡 해버린다면은 네. 이거야말로 국민들한테 집권당의 면모는 이제 어디에도 내놓을 데가 없죠. 또 대통령실도 국정 운영에 이제 더 큰 어려움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뭐 여야 문제보다 당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은데요. 특검법 국회 재의결식이 통과가 되려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8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4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점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도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4표만 더 있으면 통과되는 건데 현재 민심의 상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특검을 해야 된다가 67%였는데 지금이 현재 65%면은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가 저는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 상당한 그 새로운 사실들이 또 나오게 될 거라고 지금 제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민심을 가지고 결국은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의 마음을 사서 국가를 끌고 가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 상태로 이걸 막는다고 민심의 뚝을 막을 수 없지 네. 않을까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의 뭐 이광재 총장님 뭐 말씀대로 국힘이나 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위기를 이걸 뭐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 시기 같은 경우는 최순실 그런 어떤 국정농단 사례가 구체화되고 이미 그때 특검이 이루어져가 일정 부분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이 68% 정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뭐 탄핵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막상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중간에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럴 정도로 대통령이 뭐 탄핵 위기까지 갈 그런 상황은 아니죠. 탄핵 거리는 분명히 아닌데 다만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지 못하는 이 현주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엇갈리지 않나요?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미 그 사과를 넘었다.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수사기관에서 일정 부분 수사를 빨리 조속히 완결시키고 나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납득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언제냐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뭐 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 정치 공세에 있을 때마다 그 사과라는 게 과연 뭐 진정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 수사라든지 또 국회 뭐 여러 이런 국정감사를 또 다 치르면서 일정 부분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상황 그리고 그런 또 진정성 그게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 타이밍을 대통령실도 보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은 여야 모두 10월과 11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치고 더 강력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네요. 저는 이번에 아마 명태균 그분의 리스트에서 뭐가 등장하느냐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과연 80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댔는지 네. 그 추가로 과연 이 공천 과정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라는 거에 따라서 이 단순하게 이제 명품백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윤리 문제도 있지만 좀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공천 개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국정과 개입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더 나오는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한 번 대통령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그런 일은 안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네. 누구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고 그다음에 국민의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민심은 서서히 한계치에 오고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되고 국정의 대전환을 이루는 결단이 저는 점점 더 임박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대통령 지지율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0월 위기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이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작됐던 상황과 또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같은 경우는 그때 한 달이 넘게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뭐 국민 연호를 80%까지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갖다 넘겼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탄핵까지 갔습니다만은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그런 계제가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될 만한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비록 국정 운영 지지를 통해서라도 민심을 제대로 지금 현재 헤아리고 민심을 제대로 지금 수용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4대 계획 과제를 이걸 갖다 드라이브를 걸고 가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독단적으로 비춰지고 때로는 국민들이 대단히 엄청난 불편과 우려가지 현실로 되지도 않을 4대 계획 과제 가지고 저렇게 국적 동력을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또 억울한 측면도 있을 네.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 이 민심의 현주소는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11월 되면 뭐 여론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도 네.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자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불안감이 해소되고 또 여야 협치를 위한 그런 정치가 가동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네.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지금 12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는데요. 이재명 대 조국 대리전에 호남 대전 이게 좀 판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 정계 개편까지 이어질까요? 정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전라남도 영광 선거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가 특히 진보 신당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전라남도 영광에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뭔가 혁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자기의 점검과 노력 이것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국민의힘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막 나간다 이런 표현을 썼나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막 나간다는 그런 뭐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내심과 본심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의 핵심 참모가 김민석 수석 최고가 이제 계엄령을 끊임없이 문제 야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 독단과 전횡에 의해서 계엄을 발동시켜서 결론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한마디로 이 위기상을 돌파할 것이다. 네. 이런 뭐 계엄설을 갖다가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지도부 아닙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여야 대표회담 전에 그걸 인정해줬고 네. 또 요 근래 같은 경우는 국회 대강당 안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토크를 국회 대강당에서 저기 우리 이강재 사무총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했지만 그런 사무 네. 공간을 갖다 허용해 준 적이 없어요. 네. 이런 정도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어떤 그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비를 본인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성을 잃을 걱정을 저희들은 여수자대 정국이 너무나 어려운 정국이기 때문에 하고 네. 있죠. 이 위원장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니 일을 못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EJ 차도 살인으로 찌르고 싶을 만큼 밉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여든 야든 국민이 잘 살게 하자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현재 좀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럼 현재의 이 돌파구를 여는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몇 차례 면담을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한 번 만나고 그쳤잖아요. 지난번 우리 김성태 우리 대표님도 자주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야 정치도 실종돼 있고 지금 여당 내에 당정 정치도 실종돼 있는데 이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정면 충돌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만 해결하는 전 첫 번째 고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에서 아름다운 후퇴를 하는 거라고 봐요. 네. 아름다운 후퇴를 해서 여야가 의대를 증원하는 문제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공이 가고 나머지 부분에 그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부분에서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얻는 쪽으로 그런 모든 실마리를 만들어서 이걸 전기를 안 만들면 저는 끝없는 국민만 고통스러운 거죠. 방금 이제 지금 의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를 향해서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방금 말씀하신 조속한 출범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2025년도 증문 조정은 사실상 활시를 떠났다라면서 거듭 쐐기를 박았는데 이게 당 정관 또 정부 내에서도 견해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한덕수 총재가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서 두 분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조속하게 출범시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 내용이 그럼 의료계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의대 정원 문제를 이거는 조정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게 굴러가면은 뭔가 해답을 사회적 대타협 행식으로 그랬는데 나올 수 있는데 2025년만큼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는 이미 수신 모집하고 정시 다 이제 다 이미 열차는 출발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지금 와서 그걸 갖다 번복시키면은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제는 제한을 두지 말고 그렇죠. 거기서 논의한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 채택을 할지 말지는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취지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네. 슬기롭고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면은 이 사회적 대타협의 형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대통령이 존중하겠다는 건데 네. 그걸 지금 뜻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 이런 때는 좀 민주당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같아요. 이번에도 결국은 협의체를 만들자는 건 모두 다 동의하잖아요. 예. 국민들도 의대 정원 필요하다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2,000명에 대해서 지금 다들 왜 2,000명을 갑자기 하는 거지? 한 400~500명 하면은 갈등이 해결될 텐데 이게 현재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여야 아마 모두가 합의해서 타결이 날 겁니다. 이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름다운 후퇴를 해야 한다. 네. 내년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아마 안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대 문제도 2,000명 정원 입장을 뭐 대통령 의지로 이렇게 다들 밝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 대학들의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모집 입시 요강에 반영된 거는 1,500명 선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작동되고 굴러가면은 이건 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미리 어떤 결론을 내놓고 여야 의정 협의체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장상윤 수석이 그 퇴로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대화라고 하는 건 열려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한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전 원장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실명 비난했습니다. 2년여 만에 윤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네, 재작년 7월 달에 소위 전승절이라고 해서 우리 정전 기념일 7월 27일 날, 재작년 7월 27일 날 윤 대통령을 이제 실명을 거론하고 2년 4개월 정도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8.15 광복절에 뭐 저 통일 독트린을 내놨는데도 북한에서 우리 정부는 따로 놀자 그래가지고 아예 언급을 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군의 날 때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하면은 그날이 정권 종말을 가져오는 날이라고 하니까 네.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북한군에게 그 사기를 걱정하는 그런 취지에선지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하여튼 실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김정은의 발언은 결국은 이 한국에 대해서 핵으로 지금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반민족적이고 동일민족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은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비이성적인 김정은이니까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그 맞지 않기를 바라야 돼. 맞지 않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우리가 막을 무기가 없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핵으로 공격하면 80만, 100만 명이 죽는데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그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도발의 대상을 찾도록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찔러대고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정권이 악정을 하니까는 이거 똑바로 알라라고 하는 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권 내부에 개입해서 정권에 혼란을 주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 과연 비이성적이라는데 그렇게 오래 참겠나? 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나라가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 5를 공개한 걸 두고 핵 보유국을 앞두고 졸망스러운 처사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북한이 압박감을 좀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북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기처럼 현무 E5가 한 8톤 정도의 그 탄두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0km 정도 날아가는 건데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북한의 지휘부가 만약에 그 전시 상황이 되거나 또는 그 전에라도 그 은신에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지휘부 타격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수준이다고 지금 우리 당국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지휘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게 네. 이제 북한으로서는 부담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이스라엘 제거할 때도 한 100발 정도의 이제 벙커버스터를 포함해서 엄청난 이제 그 폭탄을 투하하면서 이제 그 제거하는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그러한 능력들을 현무5를 다량으로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 그 날렸을 경우에 그 가능성은 실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희 원장님, 북한은 또다시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대응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배경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전단을 계속 보내고 네. 아니면 전단에 해당되는 뭐 내용물을 그 임진강 같은데 강에서 또 흘려보내고 북한으로 자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내정 간섭하고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하니까 그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은 아마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참 비열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화재도 나고 인천공항에 비행기도 뭐 이륙도 막 중단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전쟁하고 자국 이기주의로 그런 상황에서 이 무슨 소모적인 행위인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네. 지금 국토교통부가 7월 26일 날 풍선 무게가 2kg가 넘으면
무인 자유기구로 볼 수 없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서 경찰한테 보냈어요. 네. 그리고 헌재 재판에서 남북교류법에 이제 전단살포하는 거 이게 하지 말라 그런 게 위헌이 판결이 났지만 그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접경 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해라라고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다른 법들도 있어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공유수면법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있고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정부가 막겠다고 하면 전단살포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로따로 살자. 일단 협력을 못할 거면은 따로따로도 살면 되는데 계속 우리가 북한에 뭘 보내니까 그들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 그런 건 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우리가 전단살포 안 하면 저거 중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김용현 교수님,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을 경고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위협했는데 네. 실제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 사용 이 부분이 이번 이제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뭐 그것은 미국의 핵 우산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그 북한 핵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핵을 제외한 나머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대남 도발의 가능성들은 여전히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특히 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한 달도 못 남았죠.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군사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것을 미국 대선의 영향력 행사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NLL 선상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랄지 NLL 이남 수역으로의 해안포 사격이랄지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네. 특히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직전에 지금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내일부터 합니다.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헌법 개정의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때 만약에 이제 새로운 해상 경계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새로운 것들을 그 헌법에 넣기 시작하게 되면 NLL 선상에서의 굉장한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 전 원장님, 합참은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경고했습니다.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수년 전에 이미 참수작전이라고 결국 북한 정권 자체가 김정은이고 북한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에 집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김정은이 또 윤 대통령 그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합참에서는 또 우리 지도자를 또 수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생각되고 실제로도 우리가 뭐 현무 5 미사일처럼 8톤 이 그 벙커버스터처럼 요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벙커버스터는 그 지하 깊숙이 참모 그 헤즈볼라 참모부가 이제 회의하고 있는데 네. 벙커버스터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또 떨어뜨리고 계속 폭탄을 서너 개 이상을 떨어뜨려서 계속해서 내려가서 결국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무5는 그거 뭐 5발에 해당되는 그런 위력을 가졌으니까 그게 참수작전에 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SLBM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35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벙커버스터 투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진짜 남침을 하거나 심각한 도발하면 묘양산 깊숙이 들어가겠죠. 네. 그거는 아마 벙커버스터로도 안 되니까 네. 그런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중동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중동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점차 확산하는 양상인데 네. 이스라엘은 전선을 중동 전역으로 확대하는 듯하고요. 네. 이스라엘이 전선을 넓히는 배경은 뭡니까? 이것은 한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보면 지금 미국 대선 국면을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선 이 과정에서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는 이스라엘이 적대 국가에 대해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작전들을 펼치겠다. 이게 대선 국면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 대선 주자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이 어정쩡한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기 또는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인 어떤 그 성과들을 거두겠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인 것 같고요. 이란에 대한 네. 핵시설이나 유전 공격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그 유전 공격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핵시설 공격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시설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란과의 그 전면전 수준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까지의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군사적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외교적인 부분이랄지 국제정치 전반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스라엘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전 시설이랄지 일부 상징적인 유전 시설들을 공격하면서 보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보복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이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네. 홍예리 원장님, 이란도 간접 공격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32기가 이란의 미사일이죠.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까? 이란은 전면전은 원치 않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일단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헤즈볼라하고는 전면전 비슷하게 지금 군사 지상 공격을 시작했고 네. 이란도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부를 여러 차례 암살을 했죠. 네. 7월 31일 날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하는데 축하 사절로 온 이스마일 하니에를 이란의 그 어떤 국빈 영빈관에 있는 사람을 폭탄으로 그 처단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나 공습을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비밀요원이 준 정보에 따라서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영빈관에서 그냥 폭발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9월 27일 날 헤즈볼라의 수장, 그러니까 저항의 축의 가장 우두머리인 하산 나스랄라를 또 비행기로 처단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벙커버스터 그걸로. 그때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도 하나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가자 지구가 완전 쑥대밭이 됐고 이스라엘 희생자가 1,400명이라 그러면 가자에서 4만 명 이상이 죽었고 거기다 지금 또 이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전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란의 지도부에 해당되는 사람 또 국빈을 계속해서 암살하고 이러니까 이건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지역의 저항의 축의 수장인데 그러니까 그냥 고립지책으로 그냥 그 공격하는 모양새를 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4월과 달리 사전에 경고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급시에 그냥 쏟아 부니까 네. 이스라엘 방공망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여러 발이 날아오는 건 동시에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뚫렸는데 뭐 다행히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정말 핵시설이나 정유시설 공격하면 국제효과 상승하고 네. 또 전면전이 되면은 세계 정세가 정말로 전쟁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 많죠. 미국 대선도 좀 살펴보죠. 홍 전 원장님, 네. 미국 대선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그 박빙입니다. 여전히 네, 혼전인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지지율에서는 해리스가 2% 정도는 앞서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2%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이 졌을 때를 보면 한 7% 앞서다가도 졌기 때문에 전체 또 표는 예.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트럼프 지지표, 여론조사에 안 나오는 트럼프 지지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게 2%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가 2%나 3% 이긴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전망이 더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개 경합주를 보면은 결국은 7개 경합주에서도
저 어딥니까? 19명 주인 노스캐롤라이나 네. 아니 노스캐롤라이나 15이고요. 네. 펜실베니아. 네. 예, 펜실베니아가 누가 이기냐를 보면은 당선자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다른데 지금까지 와서 여론조사 막 서로 엇갈리고 막 그러는데 러스트벨트에서는 약간 해리스가 우세하고 그다음에 남쪽의 선벨트에서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알 수 없는 게 펜실베니아인데 그리고 거기가 19명으로 제일 많고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보는 게 지금 제일 그 높은 전망인데 정말 알 수 없죠. 김 교수님, 네. 해리스 부통령이 적극 투표층에서는 2%포인트 앞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당층에서는 4%포인트 앞서는 걸로 최근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누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지금 뭐 여기서는 뭐 유리 분리를 따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현익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박빙인 상황이고 지금 그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미 이제 다 나타날 대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숨어 있는 표들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몇 개 주의 향방이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TV 토론도 이미 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뭐 뭔가 새로운 그 이슈거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뭐 중동전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슈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마 투표장에서 뭐 거의 결과들이 나와야 네. 그래야 뭐 확인이 될 정도로 현재로서는 뭐 박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현익 전 원장님, 미국 대선 현재 두 분 말씀대로 지금 초박빙 판세 가늠하기 어려운데 한 달여 이제 기간 남았잖아요. 남아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변수가 몇 개가 등장했었는데 네. 그게 급속히 소멸되긴 했지만 다 해리스한테 불리한 것들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이스라엘 전쟁 이게 확전되는 것도 이게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이 크다. 이게 나쁜 거죠. 두 번째는 그 해안의 그 항만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하면 노조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들이 뭐 투표한 새도 없을 뿐 아니라 물가가 상승을 해요. 물가 상승하면 해리스한테 불리하죠. 그다음에 이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선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지아 여기가 다 경합주들인데 피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망자 215명, 실종자 수백 명.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가 잘못 지금 대처했다. 또 트럼프가 막 공세하고 있는데 허리케인도 끝났고 파업도 끝났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물가와 실업률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자금력에서는 아직도 해리스가 우세하지만 결국은 이 샤이 트럼프 몇 프로가 결정짓지 네. 않을까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은? 네. 뭐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뭐 한두 가지 빠진 게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그 해서는 안 될 발언이랄지 또는 연세 드셨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발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의 변수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특별한 변수들을 찾기 어렵지만 결국 중동 변수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러스트벨트, 선벨트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좌우할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중동 정세가 강대강 대결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 CNN에 따르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가 3주 만에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9번째 산유국인 이란의 석유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와 금융 시장도 불안합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다 국제 정세가 이렇듯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대한민국은 여야 대결, 여권 내 권력 암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이지 않고 윤한 갈등, 여사 리스크가 전국의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해외 위기 관리, 의료 대란, 민생은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